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먹는 욕망. 지은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형진,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 김대수입니다. 오늘 뭐 먹을까? 인간이 하루에도 두세 번씩 하는 질문이다. 흔한 질문이지만 그 속에는 위대함이 담겨 있다.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질문이다. 대부분 생명체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먹을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고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얻는 것 자체가 버거운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습득하게 하고 수만 가지 행동을 하며 결과물을 도출한다. 그 시작점에는 늘 인간의 뇌만이 하는 고민, 무엇을 먹을까가 있다. 생명의 기원, 문명의 기원, 종교와 철학의 기원이 먹고 자고 일하는 삶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힘겹게 입원하면서도 병상 옆 서랍을 열어보면 몰래 숨겨둔 과자가 있다. 방금 중환자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환자도 떡만큼은 줄일 수 없다고 한다. 120kg이 넘는 20대 환자는 아버지와 갈등이 심해지면 먹는 욕망에 탐닉한다. 먹는 욕망 앞에서는 이런 환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매일 처참하게 무너진다. 몸에 해롭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먹고 마시며 욕망에 이끌려 행동한다. 그러나 본래 모든 욕망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지나치게 왜곡된 욕망들이다. 나의 먹는 행복을 빼앗지 마세요. 음식 중독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다. 언뜻 듣기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고도로 발달된 은밀한 뇌가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와 변명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먹는 행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본래의 나로부터 온 것은 드물다. 대부분 자본주의 산업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약, 음주, 흡연, 도박, 게임, 인터넷, 과소비, 비만, 음식 중독 등 현대사회에서 문제시되는 것들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낳은 결과물인가?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의지가 초래한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사회운동가들은 맞서왔다. 이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의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며 사회가 개인이 중독에 빠지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외치며 규제를 주장해왔다. 우리의 갈망과 취향은 오염되어 있다. 우리가 먹을수록 음식 산업은 돈을 번다. 우리는 배고파서도 먹지만 배고픔과 관련 없이 쾌락을 위해서 더 많이 먹는다. 우리의 갈망과 취향은 자유의지만의 결과가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한 산업이 주입하고 세뇌한 갈망과 취향이다.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었다. 특히 거짓 욕망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눈에 밟힌다. 비만,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은 인류 역사상 과거에는 거의 없던 병이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팬데믹이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건지 내 눈에는 그 원인이 선명하게 보였다. 먹는 쾌락과 갈망에 중독되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독을
끊임없이 입에 넣고 삼키고 죽는다. 계속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한다.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사망 원인 1위는 심장질환이고 2위는 뇌졸중이다. 또한 갑자기 늘어난 병이 당뇨병이다. 당뇨병은 약 50여 년 전인 1980년대에는 발병률이 0.9%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당뇨병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상당히 드문 병이었다. 인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그 수치는 급속도로 높아져 2015년에는 14%를 넘어섰다. 불과 한두 세대 만에 10배 이상 발병률이 증가한 것이다. 1700년대에는 비만 발생률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설탕 소비량이 늘어나며 비만과 당뇨병, 혈관질환 발생률 또한 늘어났다. 인류는 최근에야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러한 미해결 숙제들이 있다. 끊어내고 싶고 그만하고 싶지만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경험들에 의해 생겨난다. 집중을 해야 할 때 단 것을 먹어야 힘이 난다거나 파워 음료가 반드시 몸에 필요하다는 믿음의 체계를 학습해왔다. 어렸을 때부터 기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음식으로 보상을 받은 경험들이 쌓여 이러한 믿음을 만든다. 스스로 만든 보상 체계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다. 중독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사회의 수많은 작동 원리 속에서 중독은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진다. 우리에게는 이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현대사회가 강요하는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각자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 인간은 무엇을 먹을지 늘 행복한 고민을 한다. 인간 이외의 동물 대부분은 주어진 서식지에 먹잇감이 정해져 있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인 인간은 한 장소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먹잇감에 도달할 수 있다. 땅에서 자라는 버섯, 나무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개미, 나뭇가지에 매달린 열매 등 팔을 뻗으면 한 자리에서도 다양한 차원의 먹잇감을 접할 수 있다. 산의 진미를 추구하는 미식가 인간은 또한 도구를 개발하여 획득할 수 있는 먹잇감의 범위를 넓혔다. 만일 인간이 한 종류의 먹잇감에 만족하였다면 인간의 서식지는 먹잇감의 존재와 분포에 따라 제한되었을 것이다. 현존하는 동물의 70%가 가축이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식물 대부분은 밀, 벼, 채소 등 농작물이다. 인간의 먹잇감 선택이 생명체의 번성과 멸종을 결정하는 것이다. 왜 인간은 이토록 다양한 먹잇감을 추구하는 것일까?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유전자의 복잡한 진화 없이도 인류는 인지혁명을 통해 단기간에 사회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유전자의 진화가 인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화를 선택함으로써 인류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본성이란 자신이 먹고 사는데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성향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나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추구가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왔다. 시대나 문화의 변화에 따라 세대 간 차이를 보이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적자 생존이란 강한 종이 번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번식을 많이 하는 종이 강하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자연 선택 이론으로 다른 동물들과 달리 다양한 먹잇감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자연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다양한 음식을 추구하는 유전자와 단일한 음식에 집중하는 유전자가 동시에 존재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음식을 추구하는 유전자의 빈도가 높아져 오늘날 인간이 맛있고 좋은 음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제국을 건설한 몽골의 칭기스칸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세력을 평정하며 세계사의 판도를 바꾸었다. 몽골인들은 유제품과 육식 위주의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과 유럽으로 진출한 이후에는 곡물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 문화에 금세 동화되었다. 문화 선택 이론에 따르면 문화가 바뀌어 몽골인들의 음식 선호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유전학적인 해석에 따르면 몽골인들에게는 이미 다양한 음식을 추구하는 유전자가 있었기에 넓은 지역을 정복하여 다양한 음식을 접했을 때 쉽게 적응하고 해당 지역의 음식 문화에 동화될 수 있었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사피엔스에서 계급과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착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인간은 먹잇감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밋빛 희망으로 농업혁명을 이루었으나 인구도 함께 증가하여 수급 불균형이 생겼고 늘어난 인구로 인해 부족한 자원에 대한 경쟁과 갈등이 심해져 계급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갈등과 전쟁은 땅과 재화, 즉 먹잇감과 기회가 풍족하게 주어졌을 때 더 많이 생긴다. 자연에서 먹잇감은 늘 일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먹잇감과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아야 훗날 살아남을 수 있다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인간은 다양한 먹잇감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다. 그러나 직접 사냥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몸에 축적되는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많은 동물은 당이 부족해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데 인간은 넘치는 당으로 인해 고초를 겪는다. 인간을 풍족하게 만든 유전자는 우리가 풍족해졌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여전히 더 큰 에너지 이익을 남기라고 우리를 재촉한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에너지의 흐름에 편승해 수동적으로 얽혀 있지만 독특하게도 생명체는 스스로 에너지를 획득하여 자신을 유지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체는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 에너지가 소모된다. 에너지 딜레마다. 에너지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얻어 에너지 이익을 남기면 된다. 물리학자인 슈레딩거는 생명 현상을 에너지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는 생명체를 마이너스 엔트로피를 먹는 존재라고 묘사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이므로 마이너스 엔트로피를 먹는 존재라는 것은 질서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흡수하는 존재라는 의미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모든 사물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만 생명체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획득하여 스스로 질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뇌가 하는 일 중 하나는 먹잇감을 획득해 몸속으로 섭취하는 일이다. 생명체는 마치 시동을 끄는 장치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
에너지 욕구는 꺼지지 않는 엔진이다. 동물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에너지를 추구하는 욕구를 멈출 수 없다. 흔히 먹잇감을 섭취하려는 욕구를 식욕이라 하는데 식욕의 목적이 에너지 흡수이므로 식욕은 곧 에너지 욕구다. 해파리와 같이 뇌가 없는 동물도 끊임없이 에너지를 흡수한다. 프로이트의 책 꿈의 해석은 꿈속에서 엿볼 수 있는 인간의 욕구와 갈망에 대한 이야기다. 프로이트는 꿈이 일정한 구조를 가진 것에 주목했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심스러운 나와 달리 꿈속에서는 거리낌 없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등 대범한 나를 발견한다. 프로이트는 꿈에 수많은 정보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도대체 뇌의 어느 부위가 이러한 욕구와 충동을 만들어낼까? 지난 20여 년간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프로이트 뇌의 후보는 시상하부다. 시상하부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조절하는 중요한 뇌 부위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개념인 이드는 본능적 충동과 쾌락을 무의식적으로 따른다. 시상하부는 이러한 이드의 본능적 욕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나도 모르게 먹게 되고 음식을 중독적으로 먹게 되는 것도 시상하부가 만들어내는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 잠을 잘 때 대뇌피질 의식회로는 잠이 들지만 시상하부의 욕구 신경회로는 여전히 활동한다. 꿈속에서는 우리가 보다 욕구대로 활동하는 이유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 너머에는 보다 복잡하고 은밀한 사회적 욕망이 존재한다. 라캉은 이 욕망이 단순히 생물학적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언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고 보았다. 욕망은 결핍에서 태어나지만 그 결핍은 언제나 타자의 시선과 상징적 질서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즉, 우리는 단지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부러워할 만한 음식,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먹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회적 욕망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인간은 항상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 결과 욕구는 제어될 수 있을지언정 욕망은 끊임없이 부풀어 오른다. 우리는 에너지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이미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한다.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욕망은 사회가 설정한 틀 안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는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욕망한다고 믿지만 실상은 사회가 심어놓은 기대와 비교, 경쟁, 이상화된 자화상에 따라 욕망을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현대인은 자유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도피한다고 말한다. 과거에 권위에 복종하던 시대를 벗어났지만 이제는 무한한 선택지와 자기결정의 부담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무력화시키고 익명성과 동질성 속에 자신을 녹여버린다. 오직 소비의 주체로서 인간은 먹고 살찌기 위한 목적을 향해 진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자유롭지 못하다. 욕망은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간을 끊임없이 달리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소비사회, 이미지사회, 성과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더 나은 나를 욕망하지만
그 욕망의 근원과 방향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인간은 본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 매우 신중했다. 그런데 왜 음식에 대한 감각적 반응에 둔감해진 사람들이 이토록 많이 생기는 걸까? 야생 사냥 채집 시절 인류는 음식이 지닌 오감 특징에 집중하면서 먹어야 했다. 세상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알지 못했던 인류는 열심히 살펴보며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열심히 냄새 맡고 입에 넣어서 부수면서 미각으로 느끼고 후각과 촉각을 동원하여 살펴본 다음 삼킬지 말지를 결정했다. 조금이라도 독을 지니고 있을 위험이 있으면 뱉었고 영양분이 별로 없다고 감지할 수 있는 맛이 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먹기를 빠르게 중단했다. 그리고 만일 많은 영양분이 있을 것이라 감지되는 경우 삼키기도 전에 이미 많은 양의 영양분이 들어올 것을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화할 준비와 영양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했다. 이처럼 삼키기도 전에 음식이 지닌 오감 정보만으로도 곧 섭취하게 될 영양분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신경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2015년 대표적 과학 저널 네이처와 셀에 동시에 발표되었다. 감각기관이 음식을 발견하기만 해도 삼키기도 전에 인지적으로 배부름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미리 배부름을 발생시키며 천천히 브레이크를 걸어가는 것은 몸에 필요한 적절한 양을 먹고 식사를 멈추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전이다. 비유하자면 빠르게 달려가던 자동차를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시키려면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한참 전부터 서서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몸에 영양분이 충분히 섭취되고 소화되어 혈액에 도달한 이후부터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다면 몸에 필요한 적절한 양인 지점에서 먹는 행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을 넘어가는 과식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 뇌는 음식을 삼키기 전부터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각으로 느끼며 어떤 음식이 얼마나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될지를 인지하고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배부름을 유발하기 시작하고 배고픔을 감소시키기 시작한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충분히 풍성하게 다양한 감각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더 풍성한 배부름을 느끼고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다양한 중독 중에서도 음식 중독은 가장 많이 퍼져 있다. 영양분이 많을지, 독은 아닌지,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지 평가하면서 적절히 먹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산업에서 수년간 광고와 브랜딩을 통해 주입하는 메시지를 믿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빨리 많이 먹으면 되는 것이다. 마음 챙김이 중요한 시대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다. 매 순간순간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집중하여 평안함과 안정감에 이르도록 하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식사에도 마음챙김 식사와 무신경 식사가 있다. 마음챙김 식사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시각과 후각, 미각, 촉각, 청각을 모두 사용해서 음식의 모양, 색, 크기를 최대한 음미하면서 먹는 식사다. 마음챙김 식사를 하는 경우 과식을 하지 않게 되고 만족도도 더 높다. 반면 영화나 스마트폰에 집중하며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신경 쓰지 않는 무신경 식사가 있다. 무신경 식사를 할 때는 과식을 하게 될 위험이 더 높고 식사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진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배부름이 유발되고 이는 한 끼 식사를 중단하게 되는데 크게 기여한다. 우리는 위에 들어가는 음식 크기를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측정하여 배부름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얼마나 먹었는지 눈으로 보면서 한 그릇을 다 먹었다고 인지할 때 배부르다고 느낀다. 이에 관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수프를 먹는 양에 관한 실험이다. A 수프 그릇 아래에는 안 보이는 구멍을 뚫어 수프가 몰래 주입될 수 있도록 했고 B 수프 그릇은 아무런 장치가 없는 보통의 수프 그릇이다. 실험 참가자들이 A 수프 그릇으로 수프를 먹을 때는 몰래 조금씩 수프를 더 넣거나 줄였다. 같은 참가자들이 B 그릇으로 수프를 먹을 때는 수프를 얼마나 먹었는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이 배부르다고 느끼는 때는 같은 양의 수프가 배로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먹었는지 눈으로 보면서 한 그릇을 다 먹었다고 인지할 때였다. 이 실험은 우리가 느끼는 배부름이 우리의 인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마음챙김 식사를 하지 않고 얼마나 먹는지 인지하지 않으며 무신경 식사를 하면 인지적으로 배부름을 느끼지 못해 더 많이 먹게 된다. 우리 뇌에는 참 잘했어요 혹은 잘못했어요 라고 알려주는 시동 장치가 있다. 뇌에서 참 잘했어요 시동이 켜지면 쾌락으로 여기고 잘못했어요 시동이 켜지면 고통으로 여긴다. 이는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뇌 속 나침반과도 같다. 반면 학습된 쾌락이 있다. 선천적으로 부여된 쾌락은 아니지만 후천적으로 학습된 쾌락이다. 파친코에 중독된 도박 중독자는 카지노에서 파친코가 돌아가는 띵띵띵 소리만으로 쾌락을 느낀다. 파친코를 처음 해보는 사람은 이 소리의 의미를 모른다. 그 사람은 기계 소리에서 아무런 쾌락을 느끼지 못한다. 갈망에도 선천적인 갈망과 후천적인 갈망이 있다. 선천적인 갈망은 태어날 때부터 탑재되어 있는 열망이다. 모유 향이 나면 젖을 빠는 행동이나 추위나 더위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하지 않아도 추구한다. 반면에 후천적 갈망이 있다. 후천적으로 학습된 갈망은 특정한 맥락이나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열망이다. 어린아이들 대부분은 청국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냄새를 피하고 먹기를 주저하던 아이도 몇 번 맛보며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청국장 향을 맡거나 청국장 가게의 간판을 보거나 청국장을 먹는 행동을 보면 열망이 생기게 된다. 특정 맥락에서 특정 행동을 했더니 쾌락이 크게 유발되어 정신이 번쩍 드는 좋은 경험을 하면 점점 열망이 강해진다. 조건 없이 쾌락을 제공하는 때보다는 특정 조건으로 쾌락을 많이 제공할 때 쾌락이 높아진다.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그다지 열심히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식을 제한하면 음식을 더 찾는다. 매일 특정한 시간에 딱 30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특정 신호가 나올 때만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아주 높은 갈망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다. 자유로운 선택지가 있으면 선택하지 않던 것도 선택을 제한하면 더 원하는 것이다. 이는 음식 중독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등 여러 중독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금지된 것을 갈망한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금지하건 남에 의해 금지당하건 금지되는 그 즉시 갈망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내가 참석하는 세계 섭식 학회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에 대해 절제를 강요하고 금지하는 행동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강박적이고 해로운 식습관을 만든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뇌가 사냥 모드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타깃을 정하는 일이다. 대상이 사물인지 생명체인지를 구별하고 생명체 중에서도 먹잇감과 포식자를 구별한다. 문제는 먹잇감과 포식자를 경험해보고 결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포식자인지는 잡아먹혀봐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는 선천적으로 먹잇감과 포식자를 구별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갯벌의 제왕인 개는 손가락 같은 두 눈을 바짝 세우고 있는데 눈의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오는 시각 신호는 위험 신호로 감지하여 도망 행동을 하고 눈보다 낮은 위치의 시각 신호에는 접근한다. 갈매기가 날아오면 도망가고 지렁이가 꿈틀거리면 다가가 잡아먹는다. 인간은 어떨까? 사극을 보면 임금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신하들을 위쪽 망막에 투영하고 신하들은 머리를 숙여 왕이 아래쪽 망막에 투영되도록 한다. 왕의 뇌는 포식자로 작동하고 신하의 뇌는 피식자로 작동하는 것이다. 조폭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대사 눈 까라를 뇌과학적으로 해석해보면 나를 너의 아래쪽 망막에 투영하여 너의 피식자의 뇌를 활성화하라 라는 명령이다. 그러나 상대가 주인공의 머리를 누르며 눈을 깔라고 해도 우리의 주인공은 눈을 위로 굴려 지켜본다. 너를 나의 위쪽 망막에 투영하여 잡아먹겠다는 의지의 신호다. 포식자들의 탐색 전략에 맞서는 피식자들의 전략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뇌의 시각은 움직이는 것을 먹잇감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먹잇감이 움직이지 않으면 배경과 구별하지 못한다. 곤충, 조류, 어류, 설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위험 상황에서 발견되지 않기 위해 죽은 척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설사 발견되더라도 이는 포식 행동을 유도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 곰을 만나면 바로 도망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포식자의 뇌에는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은 먹잇감이라고 장착되어 있는데 이를 해킹하는 전략인 셈이다.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의 진정한 원리는 배경과 타깃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보통 때와 같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평소 페이스대로 하는 것, 즉 사건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지부동이다. 우리를 노리는 사회적 포식자들은 사건이나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즐기며 사냥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탐색에 이어 뇌가 사냥 모드에 있을 때 두 번째 단계는 추격이다. 탐색의 결과 발견된 피식자는 대부분 도망을 간다. 먹잇감을 쫓는다는 것은 타깃의 궤적, 달리는 속도, 각도, 회전 관성과 운동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이다. 이것을 추격 문제라고 한다. 도망과 추적을 할 때 보통 몸집이 작은 피식자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사냥 시간이 길어질수록 포식자가 손해다. 따라서 포식자는 먹잇감을 먼저 발견하고 살금살금 다가가 사냥 개시 전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추격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고민을 한 과학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그는 고양이가 쥐를 사냥하는 장면을 보면서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답을 내어놓지는 못했다. 그 후 1732년 프랑스 수학자이자 수문학자인 피엘 부어는 추격 문제에 대한 한 편의 논문을 낸다. 해적선이 상선을 타깃으로 따라갈 때 최적의 궤적에 관한 것이다. 그는 간단한 원리를 제안했는데 해적선은 상선을 향해 방향만 맞추면 되고 상선을 잡는 것은 오직 속도 문제라고 했다. 피엘 부어의 이론은 유도 미사일의 원리로 발전했다. 미사일이 타깃을 따라 방향을 전환하되 속도는 미사일이 타깃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론상 타깃은 미사일을 피할 수 없다. 피엘 부어가 제안한 추격 전략은 치타나 독수리 등 다양한 포식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 고양이과 포식자들은 몸은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머리는 많이 움직이지 않고 도망치는 타깃의 방향에 고정되어 있다. 지하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머리와 눈동자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다. 이건 역시 정보 사냥을 위한 추격 행동이다. 두 마리 토끼를 쫓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뇌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다. 우리 뇌는 기능적으로 두 마리를 쫓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한번 추적을 시작한 사자는 주변에 혹 더 가까운 먹잇감이 지나치더라도 돌아보지 않는다. 고대 전쟁에서 최대 목표는 적진의 왕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을 주변으로 수비 방벽이 가장 강력하며 왕의 진영 앞에 주력 부대가 배치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을 깬 것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다. 기원전 331년 10월 1일 알렉산더 대왕을 필두로 한 5만 군대는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의 15만 군대와 조우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가오가멜라 전투다. 페르시아 군대는 전차 부대를 앞세워 본진 중앙을 공격한다. 알렉산더를 노린 것이다. 그런데 이때 알렉산더는 기병을 이끌고 페르시아 군대의 중앙에서 측면 쪽으로 길게 평행한 방향으로 달려나간다. 핵심 타깃이 이동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자 페르시아 군대는 기병대를 따로 편성하여 이동하는 알렉산더를 추격한다. 그 결과 페르시아 군대는 중앙 공격팀과 측면 공격팀 둘로 나눠지게 되었다. 바로 그때 알렉산더 기병들은 기술을 돌려 둘로 나눠진 사이를 돌진하여 다리우스 3세의 본진을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는 도망하게 되고 페르시아 군대는 괴멸하였으며 알렉산더는 승자로서 페르시아에 입성한다. 뇌의 추격 원리를 활용해 한 마리 토끼에 집중한 알렉산더의 전략이 빛난 전투였다. 한 마리 토끼 전략은 이미 자연에서 오랜 기간 검증되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니콜라스 틴베르어는 모든 동물은 한 번에 하나의 동기에 집중한다고 하였다. 시상 하부에 성욕, 무욕, 공격욕, 안전욕 등 다양한 욕망의 신경들이 있지만 환경의 자극에 따라 이들 중 하나의 욕구에 선택하고 집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욕망을 피할 수 없지만 적절한 욕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한 마리 토끼는 무엇인가? 성공한 수많은 체육 선수들과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전력을 쏟아부은 경우가 많다.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잘 하려고만 하지 말고 한 마리 토끼, 즉 좋은 목표를 설정하라. 처음부터 유능한 사냥꾼은 없다. 뇌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냥 기술을 익히고 발전시킨다. 찰리 채플린 주연의 영화 모던 타임즈를 보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나사 조이기를 반복하는 노동자가 나온다. 노동자는 하루 종일 나사 조이기를 반복하다 보니 동그란 것만 보이면 조이는 이상 행동을 한다.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이 뇌 속에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다. 우리의 하루 일상을 돌아보면 대부분 강화 행동이다. 스스로 행동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은 매우 적다. 반복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강화되기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식적으로 조절하기도 어렵다. 약물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등 다양한 중독 증세는 특정 행동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실 강화 학습은 인간의 생존과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 오래전 인간은 무수히 많은 사냥 실패 속에서 노하우를 배우고 기억하여 먹잇감을 잡아먹을 수 있었다. 반복 행동으로 강화 학습하여 베테랑 사냥꾼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사냥 조건이 달라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사냥꾼의 습관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데 딜레마가 있다. 현대사회는 가히 중독공화국이다.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과 어른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담배나 술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까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독 증세들의 공통된 흥미로운 점이 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되레 뇌는 보상을 얻는다는 점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욕구든 그 욕구를 충족시키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보상을 얻는다. 보상을 얻으면 해당 행동과 장소와 대상을 기억하여 관련 행동을 강화한다. 성공을 가능하게 한 행동을 기억하고 촉진한다. 이것을 강화 학습이라 한다. 현대사회 시스템은 거대한 강화 학습 체제라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칭찬과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각자 영역에서 노력한다. 노력에 따른 보상을 받아 사회인으로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오늘 당장 얻을 수 있는 작은 보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보상을 위해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저축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충동구매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단 음식을 찾는다.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들은 인간이 단기 보상과 장기 보상을 선택하는 행동이 본능적이며 환경과 뇌의 신경회로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단기 보상과 장기 보상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뇌의 두 가지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며 결정된다. 심리학자 사무엘 매클로어와 연구진에 따르면 즉각적인 보상을 선택할 때 뇌의 원시적인 보상 시스템인 측좌핵과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이는 우리가 단 음식이나 쇼핑과 같은 즉각적인 쾌락을 즐길 때 강하게 작용하는 신경회로다. 반면 장기적인 보상을 선택할 때는 전두엽이 더욱 활성화되며 이 영역은 논리적 판단과 충동 조절을 담당한다. 문제는
보상 시스템이 전 전두엽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왜 사람들이 건강을 해칠 걸 알면서도 흡연을 하거나 저축보다는 즉각적인 소비를 더 선호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스스로 습관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기독교에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나 천주교의 고해성사가 대표적인 자기 모니터링 혹은 사회적인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를 통제하기보다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스스로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김갑석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정지되었다가 응급 심폐소생술과 심장혈관 시술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동안 무시하고 관리하지 않았던 당뇨병의 높은 혈당이 원인이었다. 김갑석 할아버지는 살고 싶었다. 굳게 마음을 먹고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고 음식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입원했다. 나는 혈당 관리법을 배우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에게 늘 하던 것처럼 조용히 다가가서 입원실 병상 머리맡에 있는 서랍장을 예고 없이 열었다.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과자와 빵이 서랍장에서 발견되었다. 김갑석 할아버지는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깜짝 놀라 외쳤다. 그것이 다 뭔가요? 아니 왜 거기에 있지? 그러자 같은 다인실에 입원해 있는 반대편 할아버지가 외쳤다. 의사 양반, 저 할아버지 좀 혼내주셔. 의사랑 간호사가 방에서 나가면 몰래 저 서랍을 열어서 꺼내 먹는다오. 그러고서는 간호사가 뭐 먹은 것 있냐고 물으면 없다고 한다오. 사는 법을 배우러 온 사람이 왜 어린아이처럼 단맛의 유혹을 못 참을까? 왜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갔던 해로운 음식의 유혹을 참지 못하는 것일까? 왜 죽을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탐닉하는 것일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을 수 없는 강력한 욕망에 휩싸여 반복하는 행동, 바로 중독이다. 나는 대학병원 내분비 내과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식습관과 이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를 만났다. 당뇨병이나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서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한 환자들도 간식의 유혹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전형적인 중독성 행동을 보였다. 내 인생의 목표는 이 원리를 밝히는 것이다. 이 강력한 힘, 이 배고픔과 식욕의 실체는 무엇인가? 내가 연구한 결과에서는 배고픔과 식욕은 보통 동시에 작용하여 같은 느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배고픔과 식욕은 구분할 수 있는 다른 감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배고픔 없이도 디저트 식욕이 높을 수 있고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는 배고픔은 강해도 식욕은 없을 수도 있다. 비만은 음식이 풍성해서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음식이 부족하고 불안정하여 생기는 음식 불안정이 더 비만을 유발한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비만이 심각한 사람들은 부유하고 음식이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가난하고 풍족한 음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비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음식 공급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극심한 배고픔을 자주 경험하며 자라온 사람들의 경우 심각한 비만이 발생했다. 언제 또 장시간의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우리 뇌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극심하게 배고픈 고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에 음식이 주어지면 최대한 많이 먹어두게 된다. 배부름 안정감은 지금 이 음식을 먹으면 다음 식사 때까지 앞으로 4시간은 든든하게 배부름이 유지되겠지? 라는 음식에 대한 배부름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이런 든든한 안정감이 있어야 식사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배부름 불안정감은 배부름이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또 배고픔의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이다. 어린 시절 음식 불안정을 경험하며 지내는 경우 이런 배부름 불안정감도 높아지게 되어 좀 더 많이 먹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극심한 배고픔 고통에 괴로울지 몰라 라는 심정으로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될 수 있다. 동물 실험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중독 기전이 증명되었다. 우리의 욕구와 선호도는 조작된다. 식품 산업은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 음식을 먹지만 식품 산업은 쾌락이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더 많은 쾌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중독을 조장한다. 현재 우리의 욕구와 선호도가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자본주의 산업계와 뇌과학자 간의 지속적인 투쟁 속에서 사회가 합의한 일반적인 규제를 통해 사회는 진화해왔다. 한때 합법화되었던 아평과 한때 금지되었던 알코올이 그 예다. 코카인은 1914년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이었으며 1903년까지 콜라에는 코카인이 함유되어 있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의 동기는 현대사회의 초석이며 이윤을 위해 소비를 늘리도록 요구한다. 산업의 조작을 통해 우리는 필요 이상의 소비를 강요당한다. 약물 남용, 알코올 중독, 흡연, 도박, 과소비, 비만, 음식 중독 등 현대사회에 만연한 문제들이 오로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필요에 의한 결과일까? 우리에게 아편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비본질적이고 오염된 쾌락들은 필요하지 않다. 만들어진 필요와 행복으로부터 해방되면 우리는 보다 진정한 행복의 원천으로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산업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편향된 가치관을 세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마른 몸매를 우상으로 만들어 돈을 벌려는 탐욕스러운 사업 전략을 통해 누군가 돈을 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마른 몸매를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며 가치관을 세뇌당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이 퍼지면 퍼질수록 건강한 몸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갈수록 더 마른 몸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사랑스러운지에 대해 함께 노력한다면 개개인과 우리 사회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그리하여 점점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사냥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후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획득했지만 현대인들은 그럴 일이 없어졌다. 먹을 것이 충분해 식전에 사냥할 일이 없다. 원하면 언제든지 최소한의 노력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비만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비만이 고혈압 및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1950년대에는 비만이 신체 대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명확히 규명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만을 단순한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닌 신체 내 대사 조절과 연관된 질환으로 보는 관점을 강화했다. 1970년대 이후 비만이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다양한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1975년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공식 지정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비만과 내장 지방이 심혈관 질환 및 대사 증후군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2013년 미국 의학협회가 비만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선언한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 의학협회는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한 근거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1. 비만은 신체의 생리학적 변화, 즉 호르몬 조절, 신진대사 이상을 동반한다. 2. 비만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특정 암 등과 강한 연관이 있다. 3. 비만은 단순한 생활 습관 변화로 해결되지 않으며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뇌가 사냥 모드로 전환되면 전신의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당을 높이고 근육도 최대 힘을 발휘하도록 세팅된다. 산속에서 뛰어다니는 사냥꾼은 비만이 될 수가 없다. 늘 에너지를 소비해 사냥감을 얻는 기쁨에 젖어 계속해서 근육을 사용하고 열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현대인이 사냥 모드의 뇌와 그로 인한 신체의 변화를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운동이다. 운동은 전신의 근육이 최대 힘을 내도록 세팅되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점에서 사냥과 유사하다. 영국 연구팀은 숲속에 쳇바퀴를 설치하고 어떤 동물이 쳇바퀴를 돌리는지 관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설치류는 물론이고 개구리와 달팽이도 쳇바퀴를 찾아와 돌렸다.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쳇바퀴에 오르내렸던 것이다. 비만은 움직임을 방해하고 움직임이 둔해지면 자연에선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다. 야생에서는 보다 활동적인 유전자를 가진 동물이 더욱 효과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자연계에서 비만 동물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데는 생존과 결부된 이런 이유가 있다. 운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리적인 변화는 결국 사냥하기에 최적화된 몸을 만드는 데 있다. 근육과 몸이 함께 커지면 더 큰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MIT 연구팀은 소식을 하면 왜 건강해지고 수명이 증가하는지를 연구했다. 소식이란 정상 시기에 70%만 먹는 것을 말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소식한 쥐들은 운동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근육의 양도 증가한다. 반면 고칼로리 식이를 한 쥐들은 지방이 증가하고 활동력이 줄어들었으며 수명이 감소했다. 단식 및 단식 모방 식이는 대사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상 칼로리의 70% 정도를 섭취하는 단식 모방 식이를 주기적으로 시행했을 때 세포 자가포식 활성화, 줄기세포 재생 촉진, 염증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신경 인지 기능 및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비만 유병률을 보면 일반적인 다른 질병에서 관찰되지 않는 특이한 남녀 차이가 발견된다. 20에서 30대까지는 여자의 비만 유병률이 11%에서 17% 정도로 매우 낮고 남자의 비만 유병률은 40% 정도까지 매우 높다. 그러다 30대부터 여자의 비만 유병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남자의 비만 유병률이 내려가기 시작해서 60대에 도달하면 남녀 유병률이 비슷해지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여자의 비만 유병률이 더 높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나라의 10대, 20대 여자가 겪고 있는 마른 체형에 대한 지나친 사회적 압박이다. 이런 사회적 압박 때문에 20대까지는 마른 체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나친 집착과 과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중년 이후가 되면 여성들은 감정적 먹기를 많이 한다. 갈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지만 행복하지 않다. 죄의식을 느끼면서 먹다 보면 너무 살찔 거라는 걱정이 밀려온다. 하지만 직장에서 업무에 압박을 받거나 애인과 다투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오면 또다시 갈망이 높아져서 음식을 먹는다. 때문에 진료를 할 때 빵 섭취를 줄여야 하는 환자에게 행동만 치료하려 빵 먹지 마세요 라고 진료를 하면 대부분 실패한다. 인지와 감정이 얽혀 있으므로 이를 치료해야지만 행동이 바뀔 수 있다. 현재 처해 있는 환경, 즉 직장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과 같은 외부 환경은 그대로 둔 채로 체중만 바꿔놓으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다. 생활을 재세팅하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포인트로 옮겨갈 수 있다.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안 좋은 감정 때문에 감정적 폭식을 많이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현재 기분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 다음에 감정적 폭식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 때문에 먹는다. 마른 체형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일시적으로는 덜 먹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절제는 오히려 과도한 갈망을 만든다. 스트레스와 중독 등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건강하지 않은 감정적 폭식으로 이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러한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이 시작이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는가에 달려있다. 엘버트 슈바이처. 먹고 먹히는 생태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직 인간만이 최상의 포식자로서 먹잇감의 운명을 벗어난 듯 보인다. 그러나 인간 사회를 생태계로 본다면 인간만큼 처절하게 먹잇감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드물다. 인간 사회라는 생태계에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삶을 이어간다. 나의 직업인 교수의 업무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나 연구원을 먹잇감 삼아 나의 성공을 추구한다면 나를 사냥꾼으로 볼 수 있으나 나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내어주어 그것을 양분으로 그들이 성공을 추구한다면 나는 먹잇감이다. 부모로서 인간은 자식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재물과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산다. 내가 쓸 에너지를 희생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먹잇감이 되어주는 셈이다. 인간은 동물과 같이 자신의 몸을 먹잇감으로 내어주지는 않지만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나누어 준다. 인간의 모습은 고차원적 먹잇감, 즉 메타푸드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세운 법은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함무라비 석주 서문. 이러한 제도적 윤리 이전에 인류는 훨씬 더 오래된 윤리적 실천을 공유해왔다. 그것은 바로 먹을 것을 나누는 행위, 즉 배려의 가장 원초적 형태였다.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 사회의 구성과 결속을 가능하게 만든 윤리적 실천이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구석기 시대의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사냥에 성공한 사람이 고기를 공동체에 분배하는 전통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를 어긴 사람은 사회적 제재를 받았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반례다. 음식의 공유는 생존 전략인 동시에 공동체 윤리를 구성하는 첫걸음이었다. 이러한 윤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계승된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며, 고대 신전에서도 사제 계급이 남는 재물을 공동체 구성원, 특히 고아와 과부에게 분배하는 관습이 존재했다. 수메르의 지혜 문학에도 이러한 사상이 드러난다. 격언 중에는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내어주지 않는 자는 풍요의 날에도 굶주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정점에 서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도 유전자 편집도 우주 개발도 결국은 타인을 위한 배려라는 윤리적 토대 없이는 공허한 진보에 불과하다. 배려는 단지 착한 행동이 아니라 공존의 기술이며 문명 유지의 조건이다. 그리고 그 뿌리는 수천 년 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이미 싹트고 있었고, 훨씬 더 이전 구석기 동굴 안에서도 피와 고기를 나누며 움찔거리던 인간들의 손길 속에서 살아있었다. 기억하자. 법은 정의를 말하지만 문명은 배려로 시작되었다. 약자를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감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문명의 기초석이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유산은 우리에게 말한다. 내가 나를 배려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인간이 된다. 인간은 이제 더불어 협력하는 매력적인 사냥꾼이자 에너지를 나누는 고차원의 먹잇감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에는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내달리는 것을 성공이라 불렀지만, 이제 협력하는 사냥꾼이자 배려하는 사냥꾼이 성공자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지식과 지혜와 윤리를 타인에게 내어주는 메타푸드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 사람이 쌓아온 정신적, 육체적 자산은 결코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도움 덕분에 일군 결과물이자 함께이기에 만들 수 있었던 사회적 자산이다.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인간이 사는 삶의 목적은 더 많은 에너지를 사냥하며 축적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에너지를 나누며 순환시키는 데 있는가? 대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진정 자유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길 위에 우리는 서 있다. 진짜 인간다움을 실천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먹는 욕망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